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는 택배 물량이 집중되고 배송 기사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때죠. 정부는 올해 설에는 8%에서 최대 25% 정도 물량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이번 주가 정점이 되긴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많이 줄고 거리 두기가 없으니 택배 물량 역시 줄었다는 거죠.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체의 체감 경기는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더 나쁠 거란 전망입니다.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평균 경기 전망치가 64로 나왔는데 100을 기준으로 볼 때 많이 저조한 수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구시가 쏘올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직 구군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런 발표가 먼저 나온 이유를 오늘 키워드 뉴스에서 살펴보고요. 전당대회와 사법 리스크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여야 소식은 정치 알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제일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말 동안 내리던 눈과 비가 그치면서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구도 지금 기온이 0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대기에서 느껴지는 추위가 어제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침에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낮에도 안동, 봉화 2도, 영주는 0도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이면 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에서는 특히 보행자 안전과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 36억 원, 주거 분야 35억 원, 교육 분야 83억 원, 복지 문화 분야 8억 원, 참여 권리 분야 2억 원 등 5대 분야 50개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입하는 건데요. 이는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만 총 6개 사업 40명을 지원하고요.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도 병행해 중소기업 취업난 완화와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고용 지원금과 근속 장려금도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창농 활성화와 영농 정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도 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요. 청년 정주 지원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청년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다시 몸이 움츠러드는 추위가 경북 동해안에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계속해서 춥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왔던 경북 동해안은 기온 떨어지면서 빙판길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철도의 기적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운행이 중단됐던 인입철도가 오늘부터 정기 운행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 인입철도는 항구나 산업단지 같은 특정 지역 안에서 물품을 기차로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든 기찻길로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2020년 7월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와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고 또 철도 운송을 위한 최소 물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지난 2021년 철도 운행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해상운임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선봉량이 늘었고 운임도 안정화돼서 앞으로 철도 이용량은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번 달과 다음 달 주 3회 왕복 열차가 운행되는데 경북도는 앞으로 물동량과 열차 운행 횟수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엔 2에서 7cm, 5에서 10mm의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도, 습도는 95%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도박물관이 지난 11일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 박해수 편을 발간했습니다.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는 울릉도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살아온 지역민의 구술 생애사를 채록해 울릉도의 지역사를 재조명하는 연구사업인데요. 그동안 울릉도 역사연구는 문헌이나 사료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작 울릉도를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주민들의 삶은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독도박물관은 문헌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울릉도의 생활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민 삶을 기록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 대상인 박혜수 씨는 1932년 울릉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오징어와 꽁치 등을 잡는 어업에 종사한 인물로 현재 서면 태아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독도박물관은 그의 구술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해방 전후 교육과정의 변화와 1940년대 울릉 주민들의 생활상, 오징어업의 발전 과정 등을 밝혔습니다. 독도박물관은 앞으로도 울릉도의 지역문화 경험을 간직한 인물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물인 연구총서를 시리즈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은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예, 대형마트 평일 휴업입니다. 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월부터 이 대구 시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이 평일인 월요일로 바뀌는데요. 네. 대구시와 8개 구구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이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이 변경하기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각 구구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 의견 수렴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2월 10일부터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예정인데요.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13일부터 이제 둘째 월요일에 쉬게 되는 겁니다. 의무 휴업일이 적용되는 대구 대형마트는 대규모 점포 17곳하고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60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휴업일을 바꾸는 실제 권한은 네. 지자체 그러니까 구군에 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 구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그 법과조례에 따르면 구군 단체장이 이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변경 권한이 있는 대구 8개 구군은 이 13일부터 20일간 의견 수렴을 하고 또 2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걸 열어서 이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합니다. 이 의견 수렴하고 협의회는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어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일부 구군은 대구시가 확정적인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조금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은 있습니다. 예. 네.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 변경을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죠? 네, 그 대구시는 행정 예고가 나간 이상 이 의무 휴업의 전환은 변동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평일 전환 의미에 대해서 이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것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지역 유통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휴일 쇼핑의 편익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하고 또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조금 대구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에서 이 대구시가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같은 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실효성보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이 노동자 피해만 키울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구군의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 과정에서 네.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또 결과가 네.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죠. 예, 팔공산 국립공원입니다. 네, 이 지금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사업을 네. 추진하고 있죠. 네, 이 팔공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 공원 부지 초안을 오늘 공개할 예정인데요. 네. 그런데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해온 인근 지주들이 지난 13일에는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주들로 구성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반대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쯤에 동구 복무동 파군제 삼거리 앞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환경부와 대구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여를 메고 공산터널 배관 삼거리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거쳐서 12km를 행진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해온 이들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환경부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위한 주민 공람 절차에 대해서도 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가 사유재산 침해라고 이제 거론을 네. 하셨는데 팔공산 주변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주만 한 2,500명 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한 200명 정도가 이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반대에 있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반대 관계자는 미리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과 공유를 하지 않았고 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관청의 답변도 없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럼 환경부가 오늘 공개한다는 공원부지 초안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게 개괄적으로는 팔공산 인근에 어떤 땅이 이제 국립공원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건데요. 네. 이 팔공산 국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경계안을 오늘 언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람 절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하고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공원위원회 심의하고 지자체 의견 조율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 국립공원 지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립공원 경계안이 공개되면 네. 반발이 좀 누그러들까요? 예, 조금 사람마다 요건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팔공산 주변 토지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 건축 행위 같은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좀 매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환경부가 여기에다가 탐방로 같은 공원시설 확충도 하고 5년간 집중 투자를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 못하던 지주들은 이 나라가 사들이는 가격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지리한 다툼에 들어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용객 100만 명입니다. 그럼 이제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네. 사람이 이용했다 이런 뜻인가요? 예, 여기 서대구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서대구역이 개통 9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이 코레일하고 SR로부터 받은 현황에 따르면은 이 서대구역은 개통 이후 승차 51만 500여 명, 하차 50만 2천여 명으로 합해서 101만 2,600여 명이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속철도 서대구역은 김의원을 비롯해서 대구시와 산업계 등이 이제 건설 필요성을 주장해서 2015년 말에 건설 추진이 확정이 됐고 지난해 3월 말에 개통했습니다. 네. 이게 좀 더 긍정적인 것이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좀 살펴보면요. 서대구역은 개통 1주차 평균 이용객 수가 한 2,200명 정도였는데요. 올해 1월 1주차 평균 이용객 수는 3,600여 명으로 65.4%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루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해 11월 20일 5,936명이었고요. 이게 개통 첫날 대비해서는 한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3,584명 그리고 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2,9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서대구역이 이용객이 많이 적고 주변 인프라도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 서대구역 이용객이 네. 늘면서 네.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탄력을 좀 받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서대구역 남측은 환승시설
시설하고 청년 기업 지원 시설 같은 공공기능 중심, 그리고 북측은 대규모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문화시설 같은 복합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예정돼 있는데요. 또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으로 음악 분수, 야외 무대 같은 시민 편의 시설하고 임시 주차장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이 서대구역 이용객이 증가한 거는 이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같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좀 디딤돌이 될 거라면서 이 서대구역이 대구권의 동서 균형 발전을 견인할 좀 새로운 교통허브로 거듭날 것 같다, 이런 희망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재도전입니다. 재도전. 예. 어디 탈락했다가 다시 네. 도전한다, 그런 의미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대구시가 국책 사업으로 유치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재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사업은 지난 12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다시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이었죠. 예타 조사에서 이 사업이 탈락한 뒤에 이 절치부심해서 사업을 재기획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재도전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사업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이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라는 거는 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대구시가 이 로봇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추진 중인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무려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요. 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약 5만 500평 부지에 국내 최초로 이 로봇 산업화를 위한 제품부터 서비스 개발, 실증 인증 같은 전주기에 걸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뭐 사업비 3천억 원이라면 굉장히 네.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이 재도전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꼭 성공해야죠. 뭐 어떻게 네. 사업 내용을 바꿔서 뭐 네. 보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구시는 이번 재예타를 위해서 이 로봇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차 대비해서 2.5배 이상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 대상인 로봇 기업은 로봇 산업협회 회원사 전체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 수도권이나 지역 등 권역별 이제 기업 공청회도 열어서 이 사업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 범위와 방법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10대 서비스 로봇 제품군 집중 지원에 한정돼 있던 거를 이 제조도 넣어가지고 제조 및 서비스 로봇 대상 5대 분야 18종 로봇 서비스로 지원 대상도 많이 넓혔습니다. 네. 로봇 제품 개발도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해서 뭐 기초 실험, 성능 검증, 뭐 디지털 트윈, 도로 상황, 생산 공정 같은 과정을 좀 담았습니다. 네.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이번 예타 최종 결과는 오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대한민국 로봇 굴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드러내면서 이 산업계 기대가 집중된 만큼 최종 예타 통과까지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해결하는데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바로 무료 임용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미용실이 열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센터 운영교육팀 이선진 과장, 대구시 숙련기술협회 이정욱 회장의 이야기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머리 계산을 놓고요. 얼마 만에 잘라요? 2달? 오늘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짧게? 네, 많이 잘라요. 여기. 아, 옆에도 많이 짧게 옆에 해서? 하고 위에 많이 잘라. 아, 예. 짧은 머리로 커트 해드릴게요.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완전 시원하겠다. 아우고. 감사합니다.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그 머리카락 있으니까 좀 털어주세요.
머리가 어때요? 마음 들어요? 네, 마음 들어요. 멋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미용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5명에서 6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2시간으로 한정적이다 보니까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제한을 두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홍보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하고 싶어서 오셔서 머리를 자르고 가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센터 왔는데 이제 미용 봉사가 하고 있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주저주저 하다가 머리를 잘라보고 나면 그 결과물에는 다들 만족하면서 가고 있고 한 달 뒤에도 또다시 행사를 하냐고 묻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좀 참여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다시 재개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운다는 데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머리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어디 나들이도 좀 가고 싶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전에 비가 내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머리를 하러 센터를 찾았는데요. 이 샤샤샥 경쾌한 가위 소리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고 머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또 웃으면서 나오는 이용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이 재능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머리 모양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는 미용 봉사자들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무석이라고 합니다. 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봉사를 함으로써 돈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걸 느꼈고 그리고 기분도 행복지수가 많이 높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오시더니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 이게 저희가 다 초보자인 줄 알고 안 오셔가지고 많이 웨이팅을 했어요. 하다가 어느 한 분에 딱 안고 따로 가시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떨리기도 했지만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사이드로 짧은 스타일을 많이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리즈가 확실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잘라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베트남에서 온 반thương 입니다. 미국에 온 전에 머리 자르는 거 봉사 잠깐했어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한테 머리 잘라주고 싶어서 유튜브에 스스로 배우고 많이 잘라주고 싶어요. 친구한테. 베트남에서도 머리 자르는 거 배웠어요. 아, 그럼 원래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여성분들 머리 이제 커트하는 건 배우셨는데 남자 머리 하는 거는 유튜브 보고 배우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고 많이 하시던가요? 한국 스타일도 있고 베트남 스타일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자르면서 기술도 좀 배우고 앞으로 친구들에게 잘 해주고 싶어요. 네, 외국인 이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사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네, 행사 일주일 전에 센터 홈페이지나 SNS 등의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확인 후 해당 날짜에 센터 8층 대강당으로 가면 됩니다. 이 센터에서는 임의용 행사 외에도 매주 일요일에는 무료 한방 진료가 가능하고요. 네. 또 각국 언어로 상담을 하거나 한국어와 컴퓨터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가끔씩 아시안 스마일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열어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장기자랑, 체육대회도 한다고 하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머리 스타일로 변신한 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지날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 센터에서 머리 자주 하세요? 2달마다 머리 잘라요. 오늘 머리 잘하고 그리고 한 달 전에 허리 좀 아파서 센터에서 허리 진료 받았어요. 한 달마다 허리 검사하고 약도 먹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센터에서 머리 좀 많이 해보셨나요? 네, 몇 번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유행 스타일 좀 좋아합니다. 두 번력도 자르고 여기에 미용사분들 머리 자르서 진짜 마음이 좀 듭니다. 저는 네팔 사람 그룹입니다. 대구 원홍고는 4년 됐어요. 센터에서는 셋째 주 일요일은 머리 자르는 행사 있어서 머리 자라서 기분이 좋아합니다. 여기 센터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 외국인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여기 센터에 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좋아합니다.
네,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면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는 머리하는 날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8개 보호 가운데 합천 창녕보의 수문을 지난 12월에 일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도 낙동강에 여러 변화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2023 낙동강 모래톱 걷기 및 모래 모시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비가 좀 오락가락했어요.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네, 비가 많이 왔음에도 행사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고요. 네. 행사가 진행된 곳은 경북 고령 박석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아래쪽 모래톱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령 해천에서 고령에서 흘러내려오는 해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낙동강과 만나는 곳에서 그다음에 합천보 상류 쪽에 모래톱 이 세 곳에서 주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4대강 보를 모두 열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이후에 합천보 수문은 처음 열린 건가요? 지금 합천보의 수문은 매년 12월 달에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때가 12월요? 되면, 예. 이때가 되면 이제 농업용수가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때에 주로 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치양수 시설을 가동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마다 12월에는 수문을 열게 돼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낙동강에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유역의 치양수 시설들이 그 보호의 관리 수위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합천보의 경우에는 관리 수위가 10.5m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9.8m 정도만 수위를 낮추어도 낙동강 그 합천보 상류 쪽에 이 양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시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지금 수문을 열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확철이 끝나는 12월 달부터 수문을 여는 그런 정기적으로 그렇게 수문을 열고 있고 이때에 이제 환경부가 여러 가지 수질 분야나 물리적 환경 변화나 생태 분야나 이 파트별로 해서 이 분야별로 해서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열린 행사 제목이 낙동강 모래톱 걷기 및 모래 모시기입니다. 모래를 네네. 모신다고 할 만큼 아주 소중하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어요? 낙동강의 모래톱의 경우에는 낙동강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천이나 강에서는 이 모래톱이 생명의 생물들의 그러니까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이 모래가 전부 다 사라졌고요. 네. 사라지면서 낙동강에서 주로 서식했던 많은 생물들도 낙동강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수문 개방이 2017년부터 1년에 1개월 정도이긴 하지만 수문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정도로 이제 낙동강의 모래톱은 낙동강의 생명이 살게 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낙동강의 유역민들과 함께
낙동강의 모래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낙동강이 다시 흐르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 행사를 2년 전부터 이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강물이 빠지고 흐르면서 모래톱이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그 네네. 외에 또 어떤 변화들이 보이나요?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명들은 깊은 물에서 살기보다는 얕은 물과 네. 그리고 또 얕은 물이 있으면서도 주변에 모래톱처럼 이렇게 모래등이 육지로 드러나는 이런 곳이 있어야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낙동강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에 중요한 세계적으로 4대 철새 이동 경로라고 할 만큼 네.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이것이 물에 잠기면서 이러한 철새 이동 경로로서의 역할까지도 사라졌는데 이 겨울철에 1개월 정도 물이 빠지면서 이런 철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중요한 기능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물이 흘러가게 되는 물이 흐르면서 그리고 수질이 깨끗해지는 이러한 효과까지도 겨울철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수문 개방이 가져온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문을 계속 열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닫는 시점은 언젠가요? 지금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농민들이 사실은 이제 물을 이용하는 시기가 됩니다. 네. 양파나 마늘이나 이러한 겨울 작물들이 생육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이제 수문을 닫게 되는데요. 네. 지금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월 17일부터입니다. 17일이면 내일인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수문을 닫기 시작해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루에 뭐 20cm나 50cm나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리면서 10.5m까지 올리게 되는데 2월 초면 1월 말이면 거의 수문이 다 닫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낙동강의 모래톱들은 전부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모래톱에서 보았던 그러한 생명들도 저희가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열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저께 뭐 어제 행사할 때도 그저께 행사를 할 때도 비가 많이 왔지만 사실 이번 비로 해서 수문 개방이 조금 더 연장되기를 바랬고 그것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오늘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예정대로 수문을 닫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저희한테 밝힌 상태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다시 주민들 실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농업용수가 정말 필요한지 이번 비로 농업용수 문제가 일정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농민들을 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다시 수문 개방을 연장을 요구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네. 수문을 이제 닫는 것은 어쨌든 농업용수 부족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네네. 그럼 취수장이나 양수장 시설을 좀 개선하면 될 텐데 이 사업들은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취양수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네. 10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있고 특히 이번 2023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취양수 시설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대폭 좀 확보해 달라고
확보하자고 국회나 환경부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들이 현재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역시 한 3,4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양수 시설이 개선되려고 한다면 최소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의 수문 개방은 사실 2026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후변화로 최근에는 한 번씩 폭우가 내리긴 하지만 점점 가물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번 겨울만 네네. 해도 비가 거의 안 오다가 이제 이번 주말에 내리긴 했는데 네네. 이렇게 강수량이 적어지면 낙동강의 수질 상황 어떻게 걱정스럽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고 네. 계십니까?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물 부족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오히려 수질 악화, 수질 오염 이것 때문에 물 부족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낙동강에서의 지금 현재 저 많은 물들이 고여 있는 물들이 수질 오염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도 지금 낙동강에 차여 있는 물 수위를 보면은 지금 2m에서 한 3m까지 이러거든요. 네. 그 정도의 물이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양수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서 치양수 시설 문제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녹조 문제로 인해서 녹조 도구로 인해서 지금 이 물 때문에 수돗물의 위험성, 농산물의 오염 이런 녹조 도구로 인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수문 개방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 지역이 함께 낙동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올해 모니터링이라든가 주요 사업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에도 저희가 지난해처럼 녹조 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게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특히 수돗물과 농산물 공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민간 차원에서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시민사회 차원에서 모금을 통해서 재정 마련을 하고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 시기에 말씀드렸던 수돗물, 농산물, 공기 그리고 낙동강 원수에 대한 녹조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낙동강 유역민들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이미자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만 지난 수요일이었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요. 이 한미 양국 간 좀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는 자체 핵 보유는 물론이고 전술핵 배치도 고려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한미는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우산 안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미국에서는 확장 억제 차원에서 보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일단 진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처지를 이해할 만하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당장의 한미 양국 간의 갈등의 소재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확장 억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냈을 거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도 한미 간의 핵 공동훈련이라고 윤 대통령이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발언에는 좀 유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여권 일각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서도 좀 민감한 쟁점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정부는 제3의 재단을 세워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라는 안을 만들고 있는데 당사자인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두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 간의 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 강제동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가해기업의 자산을 압류, 매각, 현금화하는 것, 이것은 한일 관계의 경색을 낳는다라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나오는 방안의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최악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 가해기업의 사과, 도의적 지원 이것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 같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국내 기업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3자 기업만 모금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특히 사과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 측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한일 양국 간의 협의 이상으로 국내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도 한일 위안부 협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국내 여론이 나빠져서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런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게 최소한 받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결정을 해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아직까지 나 전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할지 말지 결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해임으로 답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일부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강행하면은 비윤 내지는 반윤 후보처럼 찍히는 효과가 생긴다. 이 점이 아마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에 대해서 나 전 의원은 부인을 했는데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태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어차피 틀어진 관계다. 당대표 도전 안 한다고 해서 봐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는 도전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참아서 불출마를 한 다음에 관계 개선을 노려야 될지 고심을 이 두 가지 중에서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장에 오는 관건은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이 일단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간 여론조사에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당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주말 동안 그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쳤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3일 전국 성인 1,250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ARS 자동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응답률 3.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이 추출이 돼서 이쪽에 물어보니까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감으로 김기현 의원이 32.5%, 나경원 전 의원이 26.9%가 나왔거든요. 네. 오차 범위 이내기는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낮다, ARS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신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자체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조사, 이런 응답률이나 ARS 조사는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다른 여론조사를 추가로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던 것, 이거는 이제 조사 도중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급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에 이어질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번 해외 순방에 앞서서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MBC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탑승 배제를 해제한다는 거는 언론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작년 12월 19일에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많이 회자되었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모양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은 탑승 배제를 풀고 외교부는 소송을 걸었다. 이중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정부의 조치에 비판적인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태도, 언론 관행은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어서 탑승 배제 해제의 의미가 크게 채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의혹입니다. 지난주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 측은 혐의 일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쟁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표 쪽에서 본인이 사익을 취한 적 없다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사안과는 무관한 반박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는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결국에 검찰이 확보를 한 자료가 어느 정도로 대가성을 입증하느냐, 또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왔던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관을 접촉을 한 후에 성남시의 요구안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때 막바지에 검찰이 제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여러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을 한꺼번에 주면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내기로 했다는 자료가 또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여기에 관여를 했느냐도 마지막 관건일 텐데요. 네. 이 대표가 보고서에 두산건설의 이익 중에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기재했다든지, 또 성남FC 직원의 성과급 지급 심사위원장을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했다. 이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성남FC 의혹이 제3자 뇌물 공여라면 대구시 금고로 지정받으려는 금융기관들이 대구FC의 후원사가 된 건 역시 제3자 뇌물 공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두산에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구시가 금융기관을 시금고에 지정하는 대가로 대구FC에 후원을 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제3자 뇌물 공여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대구FC에 후원을 하면은 시금고 지정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금고 지정은 시장이 인허가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준과 배점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금고 선정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7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평소에 지역사회 기업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구 FC에 후원하는 것만으로는 경쟁기관을 따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 변수가 돼서 시군고로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심사위원이 애초에 기준을 갖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FC의 후원 기업이 인허가나 용도 변경을 따낸 것과는 다르다. 시군고 지정은 경쟁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대구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남FC 사례와 대구FC 사례를 유사 사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쌍방울그룹의 금고직이라고 하는 김모 재경 총괄본부장이 체포가 됐지만 송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며칠 사이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는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고리를 통해서 사건 진상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최우양 씨와 막역한 관계로 최근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또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구속됐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이제 좀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월배로 3일병원 내거리에서 성당시장 내거리 방향으로 관문시장 앞쪽입니다.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시내버스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있는데요. 구간 뒤쪽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침산로 쪽으로 남침산 내거리에서 태평 지하차도 방향으로 DGB 대구은행파크 앞쪽입니다. 삼거리 신호기 고장났다는 제보가 있으니까요.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동대구로는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향으로 파티마 삼거리 50m 못 간 지점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작업이 이어집니다. 구마로는 성당 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신다면 성당 내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편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비 고3을 위한 온라인 수시 캠프를 엽니다. 진학 담당 교사와 대학생 멘토 등 70여 명이 참여해서 강의와 1:1 상담도 진행하는데요. 2024학년도 대입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도 알려주고 대학생 멘토는 성공과 실패 사례, 학습 방법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예비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월 1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